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일정엔 딸 김주애를 동반했는데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뒤로 남색 정장을 입은 앳된 모습 여성이 포착됐습니다. 열차에 내려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악수를 나누는 중에도 이 여성이 뒤를 지킵니다. 김정은의 딸 만 12살 김주애입니다. 김정은이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김주애를 데리고 간 건데 이번 외교 무대 동행으로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다음 가는 그 서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김주애는 김정은 바로 뒤를 따랐고 최선희 외무상 등 당 간부가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애가 이번 방중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교 수업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김주애가 한꺼번에 해외에서 움직임에 따라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발 등 흔적을 지우고 담배꽁초까지 수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탄 열차에는 전용 화장실까지 따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이제 2시간여 정도 되면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천안문 광장에서는 만여 명의 병력과 최첨단 무기가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군사 위용을 과시하고 북한, 러시아 등과 반서방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각 오전 10시 시작되는 열병식은 총 70분간 진행됩니다. 천안문 앞 4km 구간을 따라 병력 만여 명과 장비 수백 대가 동원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텔스 드론 FH-97. 로열 윙맨으로 불리는 이 무인 전투기는 중국이 세계 최초 명예를 노리는 최첨단 전략 자산입니다. 여기에 5km 밖 드론을 8초 만에 탐지, 격추하는 레이저 방공망과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최신 무기가 총 출동할 전망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열병식의 위용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석단 귀빈석 참석자 몇몇도 관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26개국 정상이 자리합니다.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bo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an example of that. 뉴욕타임스는 북중러 그리고 이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행사를 중국의 권위주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첫 다자 외교 무대인 이번 열병식에서 북중러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김 위원장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또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네. 어제 김 위원장이 도착하고 의전하는 모습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상의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차이치 당서열 5위인데 예. 중앙서기처 서기는 중앙판공청 주임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예. 지난번에 북대하라는 베이타이허 회의에 시 네. 주석이 안 나갔을 때도 대리 참석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차이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최상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카펫도 깔렸잖아요. 네, 그것도 네,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뭐 본래 그 지난번 때도 그랬고 예. 이제 정상이 방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네. 평소보다도 더 융중하게 한 모습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딸 김주애 동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서 동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됐는데 후계 구도 확정이 됐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글쎄요, 저는 안 데리고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 12살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런 사회주의권의 세습 이런 시스템, 특히 예. 북한의 3대 세습 시스템을 보이지 않게 비판하는 입장이거든요. 마오쩌둥도 안 했었고 예. 뭐 레닌, 스탈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정은도 지금 40대 초반이고요. 네. 주애는 12살입니다. 예. 그 후계 구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김정은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지 하는 의구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정도로 네. 또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전승절 때도 이 평양에 러시아 대사관에 김주애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무대 대비 그러나 후계자 구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계 구도가 이루어지려면 좀 공식화돼야 되거든요. 노동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상화 작업이라든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일단 큰 그림을 네. 그리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중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요? 누가 동행할지? 네, 그렇다면 사전에 중국에서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서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도 봐야 되나요? 그 인정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그 김주애를 미래 세대의 북한의 예. 이 소위 청소년의 대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견문도 좀 넓혀주고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아마 중국한테 얘기했을 거고 네. 그러면 이런 다자가 모이는 자리에서 북한의 그런 요구를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김정은 북한이 훨씬 더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 방중에 앞서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사실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네, 이렇게 이건 보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 중러가 다 아시다시피 그 군사 강국입니다. 북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사실 작년에 화성 19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무려 86분간 예. 공중에 띄워놨거든요. 이 전 세계 공격하는데 ICBM이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어디든지 도달합니다. 16,000km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화성 20형 얘기까지 했어요. 다탄두, 소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 동북아에서 일정한 이 국방력으로도 전략 지위가 있다라는 거를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네. 사실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권력, 이 지위가 있으니까 네. 이 동북아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나도 행위자로서 주도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열병식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분간에 걸쳐서 중국의 최신 무기들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중국이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개최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대규모 외교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누군가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대항하는 핵심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 이제 SCO 같은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나 공급망 쪽 차원에서 훨씬 더 이제 예. 강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전승절 같은 경우는 전승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열병식을 통해서 또 이 자신의 국방력도 과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안보와 경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반서방의 큰 틀을 소위 중국이 주도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따라갈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다자질서를 수호하는 어떤 큰 예. 그림은 네. 중국이 그리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자리 배치로 앉을지 거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은 중국에서는 확인을 안 했는데 예.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는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푸틴이 오른쪽, 이제 김정은이 왼쪽에 있을 거다. 이전에는 오른쪽으로 쭉 외국 정상을 도열을 시켰고 사실 좌측에는 중국의 원로 그룹들이 왔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가운데 딱 짜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세 나라의 원수들이 중앙에 서서 이게 생중계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 북중러의 어떤 틀 네. 이런 것들이 연대의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발출하는 그런 모습이고 북한으로서는 내가 예. 그동안 모셔왔던 중국과 러시아 원수와 같이 섰다. 이거는 굉장한 선전거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러, 그다음에 북중 이렇게 양자회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의제들이 나올지 여기도 관심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3자 회담이 열리지 않겠냐 여기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은 3자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네.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선 3자 회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 3자 회담은 중국한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구도에 대항하는 3자 구도를 하게 되면 예.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미일의 협력을 아시아판 소나토다. 예, 중국을 그렇죠. 견제하기 예. 좋아요. 이게 신냉전의 축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구도를 또 만들어 버리면 북중러 구도가 신냉전을 고착화하는 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은 그렇게 굳이 러시아와 예. 북한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국제 제재 국가인 이 두 나라를 끌어안고 3자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한테. 봐라. 중국이 저렇게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인태 전략을 더 강화해야 되고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피할 건데 중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양자회담에서는 역시 국제 질서에 있어서 미국에 어떻게 저항할 건가 연대 이걸 얘기할 거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른 나라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회의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국한테 보여주는 그렇죠. 것도 있어요. 우리 북러 관계가 이렇다. 중간에서 내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아마 네.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을 논의합니다. 이번엔 정보조직법에 담을 검찰개혁 관련 내용들 의원들 간의 정책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에 소속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 설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설치를 주장했는데 당정 간 파열음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내일 입법공청회를 거친 뒤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불법적인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과정에서 비상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떳떳하기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자로 지명된 원민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문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원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시 비리 옹호 논란에도 교육자로서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됐을 거란 글을 공유한 것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그걸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산 비하 발언도 사과하며 결국 사과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당시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의원, 일부 당직자까지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추경호 의원실로 특검팀이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 집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 공지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당사에 계셨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과 37초간 통화했고 예정됐던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직자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간사 선임의 건이 있다가 그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이 없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막 사보임 되신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라고 발언을 하시고 심히 유감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이다.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위원장이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협의해야 되는 대상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사 중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하지 않고 묵살하는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의 전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아닌 각 당에서 정하는 간사는 뭐 각 당이 자당이 알아서 정하는 그동안의 관례가 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지 않았던 건 저는 나름의 뭐 그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사위장이 전투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한 이유가 좀 상당히 명확하잖아요. 법사위를 나름 그 전투력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고 여야의 어떤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한층 끌어올리겠다 이런 뭐 이제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아마 간사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나경원 의원께서도 간사 선임에 대한 부분만 좀 지적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식의 부적절한 발언도 이어지면서 앞으로 법사위가 상당히 충돌을 보일 거라는 어떤 예고표를 보인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는 좀 앞으로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우려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투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전투장처럼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의 기에 눌렸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요. 뭐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방금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실제 교섭단체별로 간사가 한 명씩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각 정당의 간사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선임되어 온 게 관례였고 그간 추대한 간사를 임명을 하는 게 관례고 상식이었죠. 단 한 번도 그걸 어겼던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정도로 그거는 당연한 거. 왜냐하면 상대당에서 임명한 간사를 만약에 반대당에서 그걸 갖다가 문제 삼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대당의 어떤 의사일정 갖고 협의를 해 가는 그런 해당 당사자를 다른 정당에서 시비를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격 시비를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다 그런 식의 그 법사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간사 선임을 상정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투력 이런 부분 하는데 그러니까 두렵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추미애 의원이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가 아주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초선 비하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왜 만만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초선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과하세요. 네, 지금 보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 다소 뭐 고압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5선이고 초선들 가만히 있어.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신의 간사 선임을 상대당의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좀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좀 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간사 저지, 선임 저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유가 그렇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박범계 의원 예도 있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민주당 간사 법사위 간사를 할 때도 지금 나경원 의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조명할 것은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저는 국회의원은 다 뭐 선수에 상관없이 다 계급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존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초선인 박은정 의원이 이제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진이 하는 역할과 최다선을 국회의장으로 뽑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선수에 따른 좀 존중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6선 추미애 위원장의 5선 나경원 간사, 이른바 추나 대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간사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런 불똥이 튄 겁니다. 이미 추나 대전은 시작됐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 저는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윤기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육선으로서 본인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야당처럼 하는 것이 아니냐. 여당 대표가 지금 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조차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들어온 법사위원장조차도 이렇게 간사 선임에 있어서까지 일일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추미애라는 사람이 육선이지만 그만큼의 큰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시지 않았을까. 어제는 민주당의 완전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요. 간사 선임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 센 3특검법이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수사 기간, 범위, 인력 모두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를 어떻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그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것 이것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특검 수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수사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들이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에는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사안들, 특히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이라든지 다른 그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뇌물성의 금품들을 수수받고 또는 매간매직이라든 그 상황들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안들은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들어있지도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묻고 가자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국민적 의혹들이 있다면 그거는 밝히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특검의 기간이나 어떤 수사 인력의 증언 이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이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 예전에 나왔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최장 180일 그러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상설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특검도요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지고 인지되고 특검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에 다 넘겼어요.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어가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왔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수집이 안 되면 해당 사실관계가 있는데 안 밝혀진 것이 아니고 해당 사실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탈탈 털겠다는 거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이런 수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검찰이 탈탈 털었던 것을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지금 정치권을 탈탈 털겠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중개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개를 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거 이것도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해라.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체계가 반헌법적인 것을 마구마구 넣는다는 거죠. 추진하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영속적으로 국민적 비판에 불구하고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영상을 열람한 걸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의 그 저항의 강도가 너무 셌고요. 특검을 향해서 이제 사실상의 그런 압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좀 교도관들이 너무 기에 눌렸달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이 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그거 변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갔다면 저는 오히려 다 보여주고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영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역풍에 대한 우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역풍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국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양측의 진실 공방처럼 번져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피고인으로서 피의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그리고 과연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본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실 거예요. 저부터도 과연 어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깊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말로 구전으로만 전달하는 것도 망신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이 실제 공개됐을 때 그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보면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까지도 하는구나라는 어떤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양측의 의견이 지금 당내에 같이 병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망신주기식 공개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공개를 해라, 영상을,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개될 것으로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저걸 왜 열람 결의를 해가지고 가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본 목적이 뭐죠? 공권력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뭐 있었다 없었다라고 한마디면 될 것을 그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저 왜 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다가는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은 공개해놓고 신 의원이 야 그럴 바에는 공개하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주춤합니다. 도대체 왜 국회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뭘 어떤 목적으로 저런 걸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예컨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보 주체인 윤 전 대통령이 공개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좋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정적인 이런 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께 그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전제는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인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공개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 계속 뭐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 게 낫지 그냥 계속 소설처럼 말로다가 회자되는 것은 오히려 더 국격을 떨어뜨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 담긴 영상, 일부 장면이 담긴 19초짜리 영상이 누군가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지금 온라인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영상 유출 경위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휴대폰으로 아마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17초에서 19초 정도 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촬영한 것인지 누가 유포한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이 교도관이라면 여기는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외부인이 들어와서 촬영을 해서 유포한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뭐랄까요 나서서 열람을 하겠다라고 한 과정에 있어서 저도 열람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영상이 유포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누가 촬영을 했는지 특정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강제 수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열람만 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 룰을 어긴 것이잖아요. 또 그 룰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는 왜 안 된다라고 했었냐면 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엄벌을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소장의 어떤 계엄 선포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독주, 국정 마비 상황을 담았다면 변경하는 공소장에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담긴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일종의 범행 동기거든요. 범행 동기,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 전행,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료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가 하나의 배경 사실이 됐다라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범행 동기로 들어간 검찰 단계에서 공소장을 작성할 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특검 발족을 막기 위한 어떤 범행 동기를 추구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의 진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만약에 정황적 증거가 없다면 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진술이 없다면 이건 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넣는다는 것은 파렴치범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마치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전행했다. 저는 저건 정치지 저건 법률적인 공소장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정가 몇 번입니까? 3번.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분명히 잘못됐고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의 추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러나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후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이력에 대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후회가 되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직 왜 수락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잇따랐어요. 어제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내내 계속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이 되었었던 천안함과 관련한 음모론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를 한 다음에 어쨌든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때 문제가 됐었던 논문 표절 의혹 이것을 넘어서서 논문 표절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혐의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최규진
최규준 후보자가 사과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들이 없다는 거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는 3대 원칙, 5대 원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주운전,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리라든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여러 가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강행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역풍을 불러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정치권에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가 더 나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정책 검증보다는 이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규진 후보자가 삼선의 교육감을 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역량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 소신이나 평가도 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규준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 몸을 낮추는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만 집착하시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에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폭발물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약 5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신세계백화점 건물 본관과 별관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강릉에선 가뭄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군부대까지 물을 실어 나르고 주민들이 물 한 방울까지 아껴 쓰고 있지만 저수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영곡천 하류에 살수차와 급수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는 겁니다. 탱크 가득 실은 물은 상수원 일대에 방류합니다. 오봉 저수지에 설치된 150mm 관인데요. 급수차 호스를 이 관에 연결하면 물이 곧바로 저수지로 공급됩니다. 가뭄과의 전쟁을 위해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은 70대가 살수를 하고 있고 내일까지 해서 총 400대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15톤씩 3-4번 퍼나르면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의 약 5분의 1인 18,000톤을 상수원과 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하루 0.4%씩 줄던 저수율 감소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물 사용량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50%에서 75%로 더 잠갔는데도 예상과 달리 하루 8만 5천 톤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격일이나 시간대별 수돗물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예보된 비 소식마저 없자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공비 뭐 쏘가지고 한다며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비가 좀 소나기라도 좀 한번 쏘주시면. 국내의 경우 인공강우는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네, 경북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수건 대여비를 장당 500원씩 추가로 받아 논란입니다. 손님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목욕탕 측은 여탕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생긴 관행이라고 반박했는데 인권위는 손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2살 안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목욕탕 직원은 남성의 경우 입장료 9,000원을 내면 수건 2장을 무료로 주는데 여성은 같은 입장료를 내도 수건을 주지 않고 대신 한 장에 500원씩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온분이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어떤 돈 없는 걸 훔쳐가는 사람으로 인지
안 씨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체 측은 여탕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이 부족해졌고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생긴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1년 넘는 조사 끝에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수건이 분실되는 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건 분실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인권위 시정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중국 브랜드 제품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제품은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에 대한 해킹까지 가능했는데 보안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성비로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 드림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현재 청소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점검해본 결과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청소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가족 등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가 공유하는 순간 제3자가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공격자 관점에서 저희가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청소 중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앱과 연동된 사진첩에 악성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등 보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는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안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들은 이번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현지 시간 2일 이번 지진으로 1,411명이 숨지고 3,000명 이상 다쳤으며 주택도 5,000채 넘게 파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구조작업 등 지원에 나섰지만 규모 5.2의 지진 등 여진이 이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모델들이 서울 덕수궁 돌담길 패션쇼 무대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이벤트 서울 패션위크 기간인데요. 그 일환으로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색적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멋진 의상을 갖춰 입은 모델들이 돌담길 옆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레드카펫이 덕수궁 돌담길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패션쇼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올해 서울 패션위크에서는 서울의 정취가 잘 묻어나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오프닝 쇼가 열렸습니다. 네, 돌담길에서 패션쇼가 열리니 더욱 멋진 것 같은데요. 이곳 말고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어제부터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패션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내의 유휴 공간에서 한 관객이 전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미개방 공간을 작품 전시장으로 꾸몄는데요. 패션과 AI 그리고 빛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오는 7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심 속의 숨은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더 이색적인 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9월이 시작됐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소나기가 잦은 요즘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곳곳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거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한낮의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웃돌 텐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3도, 대전과 광주 32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날은 점차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